우리 지역의 이슈 콕 짚어봅니다. 헬로 이슈 토크. 도내 현안과 이슈에 대해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최근 성폭력에 대한 이슈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정치인에서 유명 연예인까지 연일 유명인들에 연루된 성폭력 사건들이 터지고 있습니다. 지난주 도내에서도 인면수심의 성폭력 사건이 발생해 세간을 깜짝 놀라게 했는데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도내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을 살펴보고 우리 사회에 검게 드리워진 성폭력의 심각성, 예방 및 대책은 없는지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스튜디오에 안현희 변호사님, 또 안경옥 원주 가정폭력 성폭력 상담소장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변호사님 앞서 언급한 도내에서 발생한 사건 좀 간략히 정리해 주실까요? 네, 지난주 도내에서 발생한 사건인데요. 네. 이 사건은 이제 충격적이게도 친아버지가 친딸을 장기간 성폭행한 사건입니다. 그 45세인 그 친부 A 씨는 부인이 2017년 12월경에 이제 집을 나가자 그때부터 1년여 가까이 친딸인 15세의 여중생이죠. 친딸을 성폭행을 했습니다. 성폭행으로 인해 가지고 친딸이 임신까지 했었고 최근에 이제 그 아이를 출산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마저도 유기해서 마을 주민들이 그 유기된 아이의 울음소리를 듣고 신고를 해서 이 사건이 세상에 알려지게 됐습니다. 이 친부에 대해서 검찰은 딸을 성폭행한 혐의와 영아를 유기한 혐의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신청을 했고요. 법원에서도 영장이 발부가 됐습니다. 다행히도 유기된 영아는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고요. 네. 자세한 사건 경위는 추가 조사를 통해서 밝혀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친부 성폭행 사건에 앞서 지난해 전국을 떠들썩했었던 영월에서 발생한 마을 주민 여러 명이 지적장애인을 수년간 성폭행한 사건 기억하실 텐데요. 잠시 저희 CJL로에서 보도했던 내용 함께 본 후에 이야기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5살 지적장애 여성 A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의 집입니다. 성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는 모두 7명으로 70, 80대 노인들입니다. 이들은 2014년부터 5년간 지속적으로 성폭행을 저질러온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피해자 진술과 DNA 감정 결과를 토대로 3명을 구속 기소하고 4명은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현재 구속된 3명의 피의자들은 재판 절차를 밟고 있으며 경찰은 또 다른 범행이 있는지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관상입니다. 네, 지난해 보도됐던 내용 좀 화면으로 보고 오셨는데 최근 이 사건에 대한 항소심이 있었는데 어떻게 결론이 났나요?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마을 주민 7명이 그 성폭행에 가담한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3명이 구속 재판을 받았고 네. 4명이 불구속 입건이 된 것으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고요. 이 사건과 관련해서 이제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3명에 대해서 재판이 진행이 되고 있던 중에 그 2명에 대해서는 우선 79세의 A씨 같은 경우에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장애인 강간 등에 대해서 네. 징역 7년, 그리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80시간의 선고를 받았고요. 네. 또 77세의 B씨의 경우에는 징역 2년 6개월, 그리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선고를 받았습니다. 다른 한 사람의 경우는 69세의 C씨였는데요. 이 사람의 경우에는 영월에서 재판을 받다가 일부 혐의를 이제 부인하면서 국민참여재판이라는 것을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민참여재판을 신청을 하면 지원 단위에서는 재판을 받을 수가 없고요. 그 지방법원 단위로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춘천지방법원으로 이송이 되어서 이제 재판이 진행이 됐고요. 네. 춘천지방법원은 C씨의 혐의 중에서 준강제추행 혐의만 인정을 해서 네. 징역 3년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선고를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영월지원에서 재판을 받았던 A와 B씨의 경우에는 각각 항소를 제기를 했고요. 네. 항소를 제기를 하면 이게 서울고등법원 춘천 원해재판부로 갑니다. 그래서 춘천 재판부에서 A, B씨의 항소를 재판을 했는데 뭐 특별한 어떤 뭐 사정 변경이 없고 네. 원심에서의 형량 자체가 틀리지 않았다라고 보아서 1심에서의 형량과 동일한 그 징역형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그대로 유지를 하였다고 합니다. 사실 피의자가 항소를 했다는 거는 전혀 죄를 좀 뉘우치기보다는 본인의 죄를 좀 알게 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형량을 줄이겠다는 의도가 좀 다분해 보여서 좀 의도가 좋지 않아 보이는데 상습적인 성폭행에 대해서 7년 구형은 사실상 굉장히 낮다고 보거든요.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세요, 이 사건에 대해서? 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이제 장애인 등에 대한 중간간, 네. 여기서 이제 그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처하도록 돼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장 높은 형을 받았던 A씨의 경우에 7년형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범죄의 하한을 받았다고 보시면 되고요. 네.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는데 7년을 받았으니까 가장 낮은 형을 받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네. 7년에서 만약에 어떤 뭐 피해 회복이라든지 뭐 피해자와의 합의라든가 이런 게 있었다라고 하면 그 형이 절반 혹은 뭐 3분의 1 이렇게 좀 줄어들 수는 있습니다. 여기서 더 줄어든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피고인, 피의자 같은 경우, 범죄인 같은 경우에는 항소를 해서 네. 항소심에서 피해자와 합의를 한다든지 아니면 공탁을 한다든지 하는 어떤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겠다. 아마 이런 의도로 그 항소를 했을 것으로 보이고요. 네. 그런데 요새는 이제 성폭력 범죄라든지 대부분의 범죄가 피해자가 원치 않으면 피해자의 어떤 연락처라든지 주민번호라든지 하는 개인정보들을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하고 싶다고 해도 피해자가 원치 않으면 합의를 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이제 형사 공탁이라고 해서 피해 금액의 일부를 법원에 맡기는 제도가 있는데 네. 그 제도 역시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아야만 공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피해자가 공탁을 원치 않는다라는 의사를 명확히 하면 피해자의 뭐 주민번호라든지 그런 주소 같은 것들을 알려주지 않기 때문에 피고인으로서는 피해 회복을 위한 그런 행동들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피고인이 노력을 하려고 피해 회복을 하기 위한 노력을 하려고 이제 항소를 했지만 그런 것들이 여의치 않아서 못했을 수도 있고요. 뭐 경우에 따라서는 그런 노력을 하는 거 없이 원심에 대해서 형량만 다투려고 항소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항소심에서는 원심의 그런 결과를 존중을 하기 때문에 원심 이후에 피해 회복을 위한 뭐 합의라든지 공탁 같은 게 없다라고 하면 기존의 판결을 그대로 유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상 그런 합의 노력 없는 항소는 크게 이롭지는 못하죠. 사실 처벌 수위가 굉장히 좀 낮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항상 네네. 형이 나올 때마다. 소장님은 이 형량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성폭력 사건의 형량에 대해서 대부분 국민들의 정서가 다 아마 동일한 것 같습니다. 형량이 네. 너무 낮은 거 아니냐. 그런 인면수심의 성폭력 사건인 경우에 처벌 형량이 너무 낮고 우리가 알고 있는 조두순 사건 같은 경우에도 네. 이제 출소를 앞두고 있거든요. 2020년이죠? 네, 그런 상황에서 국민들은 성폭력 사건에서 형량을 더 높일 필요성이 있다라고 제기를 하고 있고 아울러서 이것은 사실은 양형 기준을 조금 더 손을 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형량을 사법부에서 판단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궁금한 것 중에 성폭력 치유 프로그램이라고 방금 말씀하셨는데 이 프로그램은 어떻게 좀 진행이 되나요? 이 부분은 이제 일종의 뭐 강의라든지 이런 것들인데요. 네. 그러니까 성폭력을 행한 사람들에 대해서 성폭력 치유 프로그램 이수 수강명령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요 명령에 따라서 지정된 시간 이상을 그 프로그램에 따라서 뭐 강의를 받는다라든지 네. 뭐 관련된 프로그램을 이수하는 등의 그런 그 실행을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좀 효과가 제가 좀 추가로 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그 교육을 받는 건데요. 네. 재범 방지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교도소에 있을 때에도 그 교육을 받게 되겠고 네. 수강 명령이 내려질 때는 보호관찰소에서 동일한 교육들을 받게 되는데 교도소에서 성폭력 모든 범죄자들은 성폭력 범죄자들은 기본 100시간을 받게 됩니다. 최소가 100시간? 네네네. 저도 가서 교육을 하고 있는데요. 네. 앞으로 이런 재범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교육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실제로 성폭력 범죄자들이 이 교육을 받으면서 그동안 내가 성폭력에 대해서 몰랐던 것, 내가 성에 대해서 너무 쉽게 생각했던 것들에 대한 부분들을 발견하기도 하고 앞으로는 이렇게 성폭력에 대한 부분들을 심각하게 좀 받아들여야 되겠다 다짐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네. 사실은 그 프로그램에 대한 효율성이 있어서 외국에서 들여온 제도이기는 합니다만 사실은 조금 그 교육 100시간만으로 이들의 사고를 바꾸기에는 쉽지 않아서 네. 좀 더 다양한 방법들에 대한 모색이 좀 필요치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뭐 앞서 언급했던 사건 외에도 최근 몇 년 사이 도내에서 굉장히 많은 성폭력 사건이 좀 발생이 됐었잖아요. 근데 여기서 더 충격적인 게 성폭력의 경우 사실 가족이나 친척, 이웃 등 이렇게 가까운 사람들의 좀 가해자가 많더라고요. 그런 이유가 있을까요? 그렇죠. 사실은 성폭력 사건은 그 약자에 대한 폭력이자 인권 침해이며 네.
권력이나 힘의 차이를 이용해서 발생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16년도에 여성가족부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성폭력 사건에서 강간 범죄 사건에 있어서 네. 그 가해자가 77.7%가 아는 사람으로 나타났습니다. 10명 중 거의 8명이 아는 사람한테. 예, 강간 사건에 관한 네. 경우이기도 하고 저희 상담소에서 상담을 하다 보면 전체 사건에서 한 70% 정도가 아는 사람에 의한 성폭력 범죄로 드러나는데 사실은 아까도 힘의 차이 뭐 이런 거 제가 말씀드렸지만 네. 피해자가 되게 약자의 위치에 있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성폭력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계기가 되기도 하고 네. 그리고 가까운 사람일수록 성에 대한 경계들에 대한 부분들이 허물어지거나 또한 상대방을 또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게 되는 태도에서도 발생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앞서 발생한 사건들을 좀 살펴보면 성폭행, 성추행에 대해서 좀 언급을 해주셨는데 이거에 대한 차이도 좀 궁금하거든요. 네, 우선 뭐 성폭력, 폭행, 성추행 이런 말들이 성희롱까지 네. 좀 혼재돼서 사용이 되는데요. 그 법적으로 그러니까 이런 형법이라든가 이런 데 들어와 있는 개념이 있고 네. 그 외에 뭐 사회적인 혹은 뭐 이제 어떤 뭐 직장 내에서 학교 내에서도 사용되는 개념들이 혼재가 되어 있습니다. 네. 가장 큰 개념으로는 성폭력이라는 개념을 볼 수가 있는데요. 어떤 사전적인 의미로 보면 상대의 의사에 반해서 이루어지는 뭐 성적인 가해 행위, 여기에는 성희롱, 성추행, 성폭행 등을 모두 포함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네. 다음으로 성폭행이라고 하는 것들은 보면은 상대의 동의 없이 성관계를 강요한 것으로 보통 얘기를 하는데 요게 이제 형법적인 개념으로 보면 강간 혹은 준강간, 유사강간 같은 것들을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성추행이라고 하는 것은 폭행이나 협박을 수단으로 상대방 의사에 반해서 강제적으로 이제 추행을 하는 것인데 네. 이것은 이제 성폭행 개념보다는 조금 경미한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성폭행이라고 하는 것, 성추행이라고 할 수 있죠. 예, 성추행은 형사법에서는 이제 강제추행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네네.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나 혐오의 감정을 느끼게 하는 뭐 키스를 한다든지 스킨십을 한다든지 뭐 신체 일부를 만진다라든지 하는 행위들이 이제 성추행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성희롱이라는 말은 성적인 말이라든지 행동으로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주는 행위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불이익을 주는 등의 피해를 입히는 경우를 말하는데 뭐 음란한 언행이라든지 음담패설, 또 외모에 대한 평가, 원치 않는 신체 접촉, 하지만 신체 접촉이긴 한데 강제추행에는 또 이르지 않는 정도를 말하고요. 또 술을 따르도록 강요하는 행위, 이런 것들을 이제 성희롱이라고 말을 하고요. 네. 이것은 형사법에 따라 처벌받지는 않지만 네. 사회적으로 뭐 직장이라든지 학교 같은 동아리 내에서 행해지고 그에 대해서 형사처벌을 받지 않더라도 내부적인 징계 절차는 받을 수 있는 행위다. 이렇게 좀 구분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가지가 성폭력, 성폭행, 네. 성추행, 성희롱 뭐 네네. 이렇게 했는데 아까 방금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좀 처벌 수위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실제 좀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지 구체적으로 좀 짚어주신다면. 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이제 네. 흔히 이제 성폭법이라고도 하고 하는데요. 이게 제정되기 전까지는 그 성폭력은 형법 규정에 의해서 처벌이 됐었습니다. 네. 형법에서는 대부분의 성폭력 범죄를 친고죄라고 하는 이제 고소가 있어야지만 처벌할 수 있는 범죄로 두고 있었고요. 네. 고소 기간도 엄격하게 정해져 있어서 고소 기간이 지나면 고소도 하지 못하는 이런 불합리한 그런 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합의가 되어서 고소 취하장만 제출이 되면 피고인이 처벌도 전혀 받지 않았고 이런 점들 때문에 성범죄 처벌이 미약하다, 또 사회적으로도 비판이 계속적으로 지속이 되어 왔었고요. 네. 그래서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이 법이 제정이 되어서 성범죄에 대한 법정형을 상당히 높인 부분이 있고요. 또 거의 모든 성범죄에 대해서 고소가 없어도 처벌이 가능한 비친고죄 제도를 만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형량을 보면 뭐 모두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네. 형법에 따라서 우선 강간죄를 보시면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심신상실 또는 환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해서 간음한 경우, 요걸 이제 준강간죄라고 하는데요. 이 경우도 마찬가지로 강간의 예에 준해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하도록 이렇게 형법에는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반면에 이제 성폭법으로 가면은 신체적인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의 환거불능 또는 환거곤란 상태를 이용해서 간음을 하면 네. 그것이 강간이 아니라 하더라도 폭행 협박으로 일반적인 사람을 강간한 경우보다 중하게 7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하도록 규정이 신설이 되었고요. 그 외에도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또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성적 목적을 위한 공공장소의 침입 행위
통신 매체를 이용한 음란 행위,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 같은 것들을 모두 범죄 행위로 신설을 하고 법정형도 상당히 좀 높은 편으로 다스리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성폭력 범죄에 대해서 처벌이 좀 미약하다라고 비판하시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형벌이라고 하는 것이 또 균형이라는 것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형법의 체계상 보면 사람을 살해한 자를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 한거불능의 장애인에 대해서 단순 간음의 경우에도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돼 있고요. 또 13세 미만의 여성의 경우에는 10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그 성범죄에 대한 법정형 자체는 상당히 높은 편이라고 볼 수가 있고, 다만 전체적인 이제 이런 법 체계에서 본다라고 하면 그렇게 낮은 편은 아니다. 다만 이거를 실제로 실행하는 면에 있어가지고 뭐 합의가 됐다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처벌이 좀 경하게 되는 경우들, 이런 경우들은 있지만 법정형 자체는 상당히 지금 높은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떤 변호사님은 실제 좀 성에 관한 범죄 변호를 해보신 사례가 있었나요? 네네네. 제가 이제 미성년자들이 이제 성인을 이제 술을 마신 상태에서 뭐 강간을 했었던 사례라든지,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영월 사건과 비슷하게 그 이제 지적 장애 여성을 그 다수의 이제 남성들이 돌아가면서 성폭력을 행사했었던 그런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건들에서 보면 대부분의 경우 이제 합의가 되면은 경우에 따라서는 뭐 일반적인 경우에는 집행유예를 받기도 하고요, 뭐 감형을 받기도 합니다. 근데 합의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아까 보셨던 것처럼 7년 이상의 유기징역, 뭐 그 이상 나오는 경우들도 있고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나오는 경우들도 있고 해서 다른 뭐 예를 들면 일반적인 뭐 폭행, 상해 혹은 뭐 재산 사건, 그런 뭐 사기라든지 이런 것들에 비하면 성폭력 범죄에 대한 그 실형 그 선고 비율도 굉장히 높고, 실형을 할 때에도 그 형의 그 중한 정도가 상당히 좀 높은 경우는 맞습니다. 네, 방금 소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그 가까운 지인들한테 당하는 경우가 참 많잖아요. 더 억울할 것 같아요, 사실. 아는 분이 그렇게 피해를 줬다는 사실에. 근데 또 피해자가 가족이거나 미성년 또는 장애인 같은 사회적 약자의 경우에 좀 처벌 수위가 달라진다면서요? 네, 과거에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친족 관계에 있을 때는 뭐 고소 자체를 하지 못하는 그런 제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딸을 성폭행을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고소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처벌하지 못하는 그런 아주 불합리한 그런 상황이 있었죠. 근데 현재 성폭법에서는 오히려 친족 관계의 경우에는 법정형을 높여서 가중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가 미성년 또는 장애인인 경우에도 일반적인 그 성년 여성의 경우보다 가중 처벌이 되고요. 여기 뭐 사례를 보시면 성인에 대한 강간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인데 비해서 13세 미만에 대한 강간은 10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되어 있고요. 장애인에 대한 강간은 7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이 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경우보다 상당히 높게 법정형이 정해져 있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사실 소장님 같은 경우에는 성폭력 피해자들을 정말 가까이서 보시게 되잖아요. 좀 어떠세요? 직접 보시면요? 일단은 저희들이 가해자도 만나서 교육도 하지만 주로 피해자분들을 만나서 상담하고 그들을 지원하는 일들을 하게 되는데, 그들이 겪는 뭐 고통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네, 사실은 그 뭐 다 공감을 100% 하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고통이나 후유증을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구나.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가족들이, 그 피해자 가족들이 겪는 고통은 또 이루 말할 수 없을 테고요. 아울러서 건강하게 사회생활을 하는 데에 대한 어려움들도 호소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처벌 형량이 뭐 상당히 높다라고 말씀은 하고는 계시지만 실제로 피해자들이 그 사건으로 인해서 겪는 피해 정도에 비한다면 그 형량이 높은가에 대해서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피해를 이렇게 받아서 저희가 추후에 직접 이렇게 보시긴 하겠지만 사회적인 시선이 더 힘들게 할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그렇죠. 지금 현재 우리 사회에서 성폭력 피해자에서 바라보는 관점이 피해자는 피해자다워야 된다라는 좀 생각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피해자는 정말 아무것도 못하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고통과 후유증이 심한 거는 사실입니다. 맞는데
아무것도 못하고 울고만 지내는 그런 피해자상을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 그런데 뭐 사건마다 피해자마다 그 사건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경중은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여행도 갈 수 있고 네. 정말 열심히 일을 할 수도 있는 그렇죠. 상황인데 피해자는 또 무조건 아무것도 하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사회생활도 못하고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 때문에 괴로울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들은 피해자를 어떤 고정적인 상에다 가두는 아주 위험한 발상일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가 피해자들을 제가 만나면서 되게 다양한 피해자들을 만났기 때문에 네. 그들이 또 우리도 그거 좀 인정해 줘야 될 것 같아요. 피해자들이 모두 다 똑같은 건 아니다. 모두 다 움츠러들고 울고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정말 더 당당히 나서서 싸우는 사람도 있고 정말 자기 일에 더 열심히 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하지만 피해자들이 어쨌든 받아들이는 또 겪는 고통은 우리들이 충분히 또 공감하고 이해하려고 애써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그 피해자들이 아픔을 딛고 일상으로 돌아가는데 좀 사실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렇죠. 네, 그 과정들이 좀 궁금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는 다양한 피해자 지원 이제 방안들을 마련하고 네. 있고 저희 상담소에서도 피해자의 심리 상담, 그다음에 필요한 경우에는 정신과적 치료 이런 것들을 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빨리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게끔 네. 그 옆에서 지원을 하고 있고 아울러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신경을 피해자들이 가장 많이 쓰거든요. 그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시선에 대해서. 네, 그래서 성폭력 피해자에 대해서 뭐 피해자래라고 이렇게 하기보다는 옆에서 힘이 돼주고 지지해주고 피해자의 말을 믿어주는 것. 피해자가 그 사건을 드러내기까지는 정말 큰 용기가 필요하거든요. 네. 근데 큰 용기를 내서 얘기하면 돌아오는 얘기들은 왜 지금에서야 그걸 얘기하냐. 진짜 있었던 사실이 맞냐. 그리고 무슨 돈을 노리고 하는 거 아니냐. 기타 등등 피해자를 의심하고 비난하는 말들이 피해자들이 다시금 일상으로 돌아오게 하는데 많은 제약을 두고 있는 상황인 거죠. 이것들은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많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피해자들이 용기 내서 얘기해도 피해자의 그 피해를 의심하는 것부터 시작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바뀌지 않는다면 피해자들이 자신의 피해를 드러내서 도움을 받는 것들이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거죠. 실제로 좀 법률적으로는 피해자들에게 어떤 도움을 지원해주고 있나요?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네. 국가가 여러 가지 제도를 두도록 이제 규정이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구체적으로 보면은 아까 말씀하신 뭐 성폭력 예방 교육, 피해자 취약 및 취업 지원, 피해자에 대한 법률 상담, 그리고 이제 불법 촬영물 등으로 인해서 그런 영상들이 퍼졌을 경우에는 이것을 삭제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에 대한 제도를 마련한다든지 비용을 부담해주는 제도도 있고요. 피해자를 위해서 상담소를 설치 운영하는 등의 제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보시면 형사재판 과정에서는 네. 피해자 국선 변호인 제도라는 것이 있어서 피해자들이 국선 변호인에게 뭐 상담도 할 수 있고 국선 변호인이 이제 피해자 같은 경우에 형사재판이라든지 이런 데 직접 출석하시기가 힘들기 때문에 네. 국선 변호인이 대신 출석을 해서 재판장님의 허락을 얻어서 피해자의 의사를 대변해서 말씀을 하신다든지 뭐 합의가 필요할 때는 합의를 대행한다든지 하는 이런 조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방금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게 그 주변의 시선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네. 그 주변 사람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좀 어떤 말이 필요할까요? 글쎄요, 당부. 대부분 피해자들은 주변 사람들이 자신의 피해 상황을 아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네. 원하지 않고 본인의 진심이 왜곡되기를 또한 바라지도 않죠. 그래서 혹시나 알게 된다면 피해자를 좀 도울 수 있는 마음을 가져주시고 아울러서 피해자를 의심하거나 아니면 다른 의도가 있을 것이라는 시각의 말들이나 이런 것들은 좀 삼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폭력 사건의 신고율은 10%도 채 되지 않는 상황인데 네. 10%도 되지 않는 분들이 자신의 사건을 드러냈을 때 이것들이 인정돼야 되는데 인정을 또 못 받고 있다고 느끼기 때문에 사실은 피해자들을 믿어주는 거, 지지해주는 거, 그리고 같이 협력해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주는 것, 이것들이 바로 옆에서 할 수 있는 우리들의 역할일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주로 변호사님께서는 우리 사회의 검은 그림자로 잡은 성폭력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좀 바라보고 나아가야 할까요? 사실 이게 성폭력 사건에 대해서 처벌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그것이 범죄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 뭐 뉴스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충분히 뭐 이야기가 된다고 생각은 하는데 특히 이제 술을 마시고 같이 이제 술을 마시다가 이제 뭐 성관계를 가질 때 보통 그런 것들을 뭐 일반적으로 범죄가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네. 분명한 의사와 상관없이 분명한 의사를 밝히지 않은 상태에서 성관계를 맺었을 때 한거불능을 이용한 중간간이라고 인정되는 경우가 대부분 많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어린 학생들이나 이제 사회 초년생들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그렇게 해서 제가 뭐 담당했었던 사건의 경우에도 뭐 징역 7년, 8년, 9년, 10년까지 이렇게 받는 친구들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주변에 보면 이렇게 큰 문제이고 심각한 사건이고 처벌도 많이 됨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것이 범죄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런 개념 자체가 좀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뭐 이것들을 뭐 국민들을 계도의 대상으로 보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까운 마음도 있지만 교육이라든가 방송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충분히 그런 것들이 범죄이고 범죄를 행했을 때에는 상당한 그런 불이익이 따른다 하는 점들이 좀 많이 알려져서 그런 길로 들어서지 않도록 하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헬로 이슈토크 오늘 사회의 검은 그림자 성폭력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지금까지 안연희 변호사님 또 안경욱 소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